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야망이 너무 크다. 2. 튀르키예의 핑크빛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 3.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튀르키예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저격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오만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K2 흑표의 기술과 주요 부품으로 개발된 아르장 알타이 전차로 1패, 2021년에는 필리핀 해상 초기함 공급 사업에 1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TFX의 활주로 시범 운용 장면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특히 KF-21 시험 비행 중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TFX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자칫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이 찬밥 신세가 되는 꼴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전, 해상전은 이겼을지라도 공중전에서 튀르키예에 패배하고 마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를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오히려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가만히 놔둬도 튀르키예가 알아서 추락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TFX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튀르키예는 분명 강한 나라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튀르키예의 흑해 영향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해상망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일 만큼 엄청난 타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기의 절반은 파란 하늘, 나머지 절반은 노란 밀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혹독한 식량난이 불어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로인 흑해를 틀어막고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차라리 노상감도가 이보다는 제정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에 이런 깡패짓의 회방을 놓은 게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흑해의 유일한 출구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과거부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튀르키예 해군에 상당한 지원을 했었고, 이는 결론적으로 튀르키예가 남유럽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함대를 이용해 흑해의 경찰 노릇을 했고, 주도권을 갖고 흑해 항로 부활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신이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7단계 아래인 13위로 평가받습니다.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시각에선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잊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주변국은 이스탄불, 루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만 13위지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에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보다 한참 늦은 시작이긴 했지만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산 무기체계에 크게 의존하던 튀르키예는 1990년대 이후 생산협업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내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목록에 자국의 방산업체 7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이 튀르키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 속에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나라로 뽑을 정도입니다. 형제의 나라로서만 튀르키예를 바라본다면 함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리는 직격탄입니다. 특히 방산시장에서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튀르키예 무기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인 나라들의 이런 판매 전략은 꽤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9년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는데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슬슬 자신만의 영역을 넣어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MMU는 KF-21의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장 21m, 전폭 14m, 정보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에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1을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튀르키예산 고성능 이사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이츠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의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은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TFX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TFX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 불능인데요.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 전문 외신들이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경이적인 속도라고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난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더군다나 TFX는 본래 튀르키예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이 사업을 KF-21 개발 사업, 통칭 KFX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액시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만구스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차게 까인 바 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T-웅비,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맨 땅에서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 나간 나라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TFX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튀르키예의 달콤한 꿈을 산산이 부숴줄 때입니다. 2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2를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 롤아웃을 보면서 감탄이 아니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제너럴 일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제재법 카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카차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항공기용 PDA-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A-70은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A-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튀르키예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70년대 그 어려운 시대상에서도 자주 국방의 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고작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뛰어넘겠다 자신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참조하겠다는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는 TFX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뿐만 아니라 승전 기념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실상 20년째 복제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의 롤아웃은 올해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최적의 이벤트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이 지켜야 할 핵심 무기 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생떼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분납금 미납분이 여전히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번에는 KF-21의 핵심 기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파렴치한 보도를 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이란 게 매우 우호적인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차마 요구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인니의 행보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니가 그러든 말든 시제기라도 받고 싶으면 밀린 분납금 문제를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입만 살았지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어쩔 도리가 없는 인도네시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든 말든 절대로 마음대로 놀아나주지 않는 한국의 참교육에 인도네시아는 내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인 11월 초 인니는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 대금 94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듯 다 해서 1조 원이 넘는 개발 분납금의 1%나 될까 말까 하는 극히 일부만을 찔끔 내준 것인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올해 안에 낼 계획도 없었지만 없는 예산 쪼개가며 내는 거라고 생색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KF-21의 기술 이전 관련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는지에 대한 고찰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 이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신들의 엿보임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보도에서는 또 다른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미국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논리가 또 봐줄만 합니다. KF-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총 129종입니다. 서방의 무기체계의 편입을 원한다면 이들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하죠.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 앞서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125종을 선결 과제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핵심 기술 사정만은 미국이 한석호 이전을 거부했죠. 남겨진 방법은 한 가지, 국산화였고 한국은 이를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이때 획득한 기술 사종이 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TGT,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로 하나하나가 현대적인 전투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전투기 획득을 위해 이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더 적은 120종만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만약 한국으로부터 KF-21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5종의 핵심 기술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인니를 한국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니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국방을 위해 미국의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갖고는 싶어 하지만 정작 인니는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슬람 계열 적성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보도를 통해서 요구한 핵심 기술은 루루입니다. 루루는 라인 리플레이서블 유닛의 약자로 항공기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모듈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랜딩 기어로 예를 들자면 파일럿이 누르는 버튼부터 그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 실제로 해치를 열고 랜딩 기어를 전개 및 수납하는 기계부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다른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루 기술을 얻게 되면 항공기를 이런 라인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원격지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기의 경우 야전,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의 수출 과정에서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을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그대로 기술 봉인시키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 점 덕에 루루 기술은 이젠 현대적인 항공기 제작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이자 핵심 항공 전자 기술이 되었죠. 한국의 경우 과거 미국으로부터 KF-16의 생산면을 따오면서 루루의 기술 일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F-16의 도입 사업 규모는 5조 5천억 원, 현재 화폐 가치로는 20조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생산 면허를 얻어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한 출혈이 아깝지 않게 현재에 와서 KF-21을 개발할 때엔 루루 기술 역시 국산화를 마치고 독자 개발한 규격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로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기술을 이전해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더해 이전받은 기술을 체득하고 국산 기술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루루의 기술 이전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에 국산 루루에 대한 기술 접근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익스포트 권한, 즉 루루 모듈 내에 봉인된 기술에 대한 추출 권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손에 넣은 기술인데 인도네시아는 그걸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꼴랑삼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4.5 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무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I-12 시카탄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에 쌍발 엔진을 탑재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 참여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 PT 인포글로벌이 이 목업을 공개한 장본인이 때문이었습니다. 제식 번호가 I-22인 것이 KF-21의 다음 넘버링이라는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이 그럴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번 보도로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대놓고 익스포트 권한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뻔뻔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더 내놓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전 거부한 기술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습득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이는 곧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됐건 자신들은 알 바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천지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힘들게 국산화한 기술을 뒤통수나 치려고 하는 나라의 통째로 넘길 리도 없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의 관계를 고작 이런 일로 망칠 수 없죠. 결국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납금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시액이 한 대도 받아 갈 수 없을 것이고 분납금을 다 내고 계약한 물량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IF-21에는 최소 중 최대 구종의 핵심 기술이 빠진 다운그레이드 사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화한 사정의 핵심 기술을 봉인 상태로라도 제공받지 않으면 핵심 기술이 구종이나 빠지는 IF-21은 사실상 제대로 된 전투기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쓰고 싶다면 한국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위치가 없는 것인지 은근슬쩍 다른 전투기를 찔러보며 간이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이전 관련 고찰 보도는 사실 인니 측에서 꽤 오랜만에 나온 KF-21 관련 보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인니는 하루에도 몇 개씩 KF-21을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KF-21 관련 보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전투기에 대한 보도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팔과 F-15X인데요.
신형 라팔 42대를 10조 원에 계약하고 F-15X 36대를 17조 원에 계약하더니 한동안은 이들 무기를 사양하다는 이유를 누군가한테 변명이라도 하는 듯이 계속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가 도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서 돈 떼어 먹힐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죠. 물론 라팔을 계약한다 쏘나 F-15EX를 계약한 보잉도 바보는 아닙니다. 공동개발을 약속한 한국에다 8천억 원을 주는 것조차 차일피 밀어대는 인니가 뻔뻔하게 분할 납부를 한다고 나서니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무턱대고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금 상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인도 시기를 2026년으로 최대한 미루고 초도 물량도 고작 10대에 불과합니다. 라팔이나 F-15EX도 출중한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최신 성능이 들어간 KF-21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 그나마도 인도 시기가 미뤄져 버리면 한국을 등지면서까지 구매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깎아먹은 신뢰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물론 조만간 폴란드가 KF-21 사업의 얼굴을 비추겠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인니도 다 필요가 있으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일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사업자에서도 밀려나고 시액이 인도도 받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내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서 KF-21에 붙은 인니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바꾸라고 아우성인 상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 해군의 전력은 세계 최대 최강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해군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무서운 팽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해군이 이제 곧 미국 해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미 해군 군함 조달 총책임자가 미 해군 군함을 의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여 한국 해군을 위해 새롭게 건조 중인 신형 이지스함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 재건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미국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 수장 톰 앤더슨 제독이 극비리에 한국으로 입국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군함 조달 사업 PO-10의 총괄 책임자인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보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혀 국내외 조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PO-10는 미군의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 있어서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모두 군함을 건조했거나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들이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시간을 내어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 조달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얼마 전 미국에서 공개된 몇 장의 보고서들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충격적인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며 미 의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싱크탱크에서 입을 모아 이대로면 미국 해군이 곧 중국 해군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지난달 17일 미국의 해군전쟁대학의 샘 탱그레디 교수가 해군연구소 저널 프로시딩에 기고한 큰 함대가 이긴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탱그레디 교수는 해전에서 질적 우위인 소규모 함대는 승리액이 아니다라며 배가 많은 쪽이 거의 항상 이긴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소규모 첨단 기술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미국 해군이 신규 군함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고 있는 물량 위주의 중국 해군에게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28차례의 해전을 분석한 결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긴 경우는 25차례였고 기술 우위에 있는 쪽이 승리한 경우는 3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3차례의 해전 중에는 임진왜란 해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번을 빼고는 모두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겼고 수가 비슷하면 전술, 전략이 뛰어나거나 지휘력이 앞서는 쪽이 이겼다며 이러한 역사적 선례에 비춰볼 때 미 해군이 기술 우위를 통해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에 맞서겠다는 전략은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공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는
2020년 미국을 앞질렀고 현재 340척에 이르는 함대를 2년 안에 400척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 계획은 2045년 350척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중국의 물량을 앞선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해군 운항 계획 보고서에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여기서는 함대의 크기보다는 기술과 개념, 파트너, 체계의 통합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배는 훨씬 성능이 좋아서 숫자가 적어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은 역사적 증거에 무지한 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해전은 소규모인 미국 해군 전력이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맞붙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적 우위 없는 기술적 우위에 어느 정도 도박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에서 2023년 미국의 군사력 지수 보고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해군의 점수를 약함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적인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의 준비 태세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지던 미 해군이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사실에 미 의회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곧바로 미 의회는 미 해군의 장기 건조 계획 중 가장 공격적인 대한 3의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대한 3은 향후 30년간 포드급 항공모함 7척,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16척, 차세대 구축함 DDGX 47척, 컨스텔레이션급 플라이트 57척을 포함한 총 340척의 전투함을 획득하는 미 해군 전력 증대 방안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함대 증축 사업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계획에 한 가지 기다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미국 조선업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업 국가였지만 이제는 쇠퇴해버려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고 명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미국 서해안 전체에 전함을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이죠.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군함을 건조하려 해도 군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선소 개편 및 신규 조선소 건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업 재건에 함대를 건조할 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조선소를 재건하고 신규 함대를 건조할 때까지 중국이 기다려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함을 건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함 생산을 능력이 되는 믿을 만한 동맹국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최고의 군사 기술력이 투입될 군함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가 어디일까요? 네, 예상하셨듯 당연히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조선업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이 미쳤다고 중국의 군함을 발주하지는 않겠죠. 340여 척이나 되는 물량을 전부 한국에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만으로도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의 빅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간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군함 연구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한국 해군에서 진행 중인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니 바로 세종대왕함 개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주변국들의 최신형 이지스함들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2022년 7월 진수된 정주대왕함이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의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가장 먼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IFF 링크 16 성능 개량을 위해 일부 하드웨어 교체 작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량 범위는 링크 16 장비 교체와 함내 2개 격실 및 마스트에 설치된 현재의 장비를 철거하고 신형 링크 16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링크 16은 나토의 군사 전술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전술 데이터 링크 중 하나로 현대 네트워크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대의 기함이자 네트워크전의 중심이 되는 세종대왕함의 링크 16 전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전에 최적화된 함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번 지휘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줄임과 동시에 함대의 통합 전투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음탐기의 장착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통합음탐기는 대형함 수소나 예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선형 예인 소나로 구성된 복합 수중 탐지 체계로 KDX-3배치 2부터 적용되어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애미미한 해군 전력을 가진 북한이기에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영해 어디에서도 북한 잠수함이 숨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KDDX에도 많은 기회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DDX는 한국의 전술 환경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설계한 미니 이지스라 불리는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인데요. 총 6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기능 이사 레이더 국내에서 개발한 함대 공유도탄 1을 탑재하여 우리나라 해상 방공망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이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이지스함까지 만들 수 있는 해양 강구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탱그레드 교수가 언급했던 수에서 밀리지만 기술적 우위에 있는 해군이 이긴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이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묵선을 통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과 기술을 통한 승리가 오늘날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며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 해군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